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이 감기가 독감이라며. 예. 제가 독감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예. 현재까지 한 48년 살아오면서 독감은 처음 걸려봤어요.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내 안에 아저씨 있다. 정말 아저씨 목소리가 나죠? 시리가 말을 못 알아들어. 시리가 아이폰이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평상시에 이제 입력된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지. 시리둥절. 지금 시리둥절이야. 예. 아, 사과나 계란을 먹으면 기침이 심해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병원 갔더니 독감이래요. 예.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이 시즌에 유행하는 독감이 머리가 많이 아프고 가래 기침이 심한 독감이래요. 예. 그리고 여기 이 뭐라 그러나 이 식도라고 그러나? 식도가 이렇게 뜨끔뜨끔하면서 위장 아픈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오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가래 기침이 많이 나고 오늘 방송 들어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 예. 이제 선거 막바지에 72시간 이제 금식을 했잖아. 72시간 금식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선거 결과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호남 분석한다고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선거 끝난 날은 내가 7시부터 잤어요. 13일 날은 7시부터 자가지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났어. 이제 11시간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결과를 보고 호남 결과에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14일부터 14, 15, 16일까지 호남을 분석하느라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쉬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6일 날 방송 끝나고 나서 비바람이 치는 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그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아랫도리가 다 젖은 거야. 그러면서 발에 내가 이제 그 산후풍 때문에 발에 냉기가 들어있는데 그 발이 완전히 풍덩 젖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16일 날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리고 뭐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멀쩡한가 보다 이러고선 일주일 동안 그동안 못한 일을 바쁘게 처리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부터 30일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 이게 잠복기가 일주일이라며. 예. 잠복기가 일주일이래. 그런데다 이제 사실은 내가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수요일까지는 내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정말 이제 힐링 그 여행이 돼가지고, 사려니 숲길을 걸으면서 정말 어떤 봄의 생기, 이런 걸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시돌 목장을 쭉 돌면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산 평화공원까지 돌면서, 예, 제가 이 평화의 공원이라고 잘못 말했다고 우리 언니한테 혼났어요. 사산 평화공원을 돌면서 제가 어떤 그 강한 사명감을 느끼고 힘차게 돌아왔는데, 목요일 날 그 좌익교수 재판 결과를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야. 목요일 날 좌익교수 재판 결과에 이제 극도로 분노가 느껴지고, 누가 또 이렇게 전화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일단 호남 결과에 놀래고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비바람에 노출이 되고, 목요일 날 국정원 그 재판에 분노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겹치고 겹쳐서 터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이제 독감인지 몰랐어요. 일요일 날 막 이제 그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길래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이제 방법이 없대. 그냥 이제 약을 계속 먹으면서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야. 한 달 걸린다고. 근데 이제 내가 워낙 보약을 많이 먹었잖아. 시청자들이 보내준 막 보약을 먹으면서, 그동안 체력 관리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생각보다는 아직까진 견딜만 해요. 이게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누가 소금물을 끓여서 가글을 하려는 거야. 굵은 소금으로. 굵은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가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끓였어요. 그 저기 토판염을 누가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물 한 300cc에다가 토판염을 어른 숟갈로 한 숟갈 반을 넣고 끓였어. 끓여가지고 그걸 식힌 다음에 그걸로 가글을 했더니, 정말 목 아픈 게 확 가라앉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목이 막 아팠던 거, 막 따끔따끔하고 막 되게 목이 아팠던 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끓여서 식힌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게 짜. 그 정도면 되게 짠데, 그거를 이제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를 입에다, 목에다 물고, 1분 정도를, 예. 1분을 이렇게 계속 가글을 한 거예요. 가글을 한 거를 지금 2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목의 그 염증 증세가 가라앉는 것 같아. 목이 부드러워. 예. 그리고 이렇게 가래 기침도 좀 줄어들었어요. 가래 기침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이제 이게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치죠. 네. 이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친 거고, 근데 좌우지간 그 소금물 가글이, 일단 임시방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약은 먹고 있어요. 약도 먹고 있고, 약도 되게 많이 받았어. 독감이라고. 약도 되게 많이 받고, 주사도 맞고, 근데 이제 증상이 별로 안 났다가, 홍삼을 먹고, 홍삼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그 다음에 소금물로 가글을 하니까, 지금 증상이 조금 많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목감기가 심하게 왔는데, 그때 그 아기를 임신하면 감기약을 못 먹잖아요. 그때 소금물 가글을 하라 그랬었는데, 역시 그게 맞네. 그래서, 아니, 소판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천일염이죠, 천일염. 천일염이 뭐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을 천일염이라 그래요. 천일염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천일염에는 2종류가 있는 거야. 장판염하고 토판염. 이제 장판염은 뭐냐면, 그 바닷물을 이렇게 그 장판 위에서 증발시킨 다음에 만든 소금이 장판염이고, 토판염은 갯벌에서 증발시켜갖고 만든 게 토판염이래요. 근데 그 토판염이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어서 그게 더 고급 소금이래. 더 이렇게 효과가 좋은. 근데 우리나라의 토판염이 굉장히 싸다면서요. 예. 다른 나라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든 소금보다 우리나라 소금이 굉장히 싸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기 토판염을 누가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그거를 이제 뭐예요. 소금, 끓는 물에, 물을 끓여서 소금을 넣고 녹인 다음에 그 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그 물로 가글을 했더니 목 아픈 증세가 많이 가라앉았다. 예. 아무래도 이게 천연 재료니까 약보다 좋겠죠. 그리고 그거 알죠, 여러분? 그 감기는 약이 없는 거. 감기가 원래 그 불치병이 아니야. 감기가 난치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이 없는 병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감기약 한국에서 먹는 감기약이 그게 감기약이 아니야. 감기는 원래 약이 없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증세 완화제. 증세를 약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거지 실제로는 감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그 독감 백신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소위 이제 인플루엔자가 감기 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는 끊임없이 변형을 한다는 거야. 인플루엔자가 끊임없이 변형을 하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백신을 맞아봤자 작년에 유행한 독감인 거야. 올해 독감에는 효과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독감 백신 맞고 독감 안 걸렸어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감 백신 때문이 아니라 독감 백신을 맞을 정도로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래서 독감이 안 걸리는 거라고. 실제로 독감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효과가 수상한 것들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궁암 백신 그거 효과 없다라는 거, 도리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거 드러났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아이들한테 예방접종 안 한대요. 예. 외국에서는 애기들한테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많이 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좀 줄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예방접종 한 개 도리어 그 나라에 걸리는 게 있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백신 사기가 그거 아니야. 구제역 백신. 구제역 백신이 그게 가짜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 누구더러 닥치라고 얘기한 사람? 네. 그 누구더러 닥치라고 얘기한 사람 같이 강퇴해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믿고 맞을 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을 주로 누가 맞아야 되느냐 하면 가령 당뇨가 심하거나 당뇨나 왜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있죠. 당뇨나 심장병이나 이렇게 고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노약자들 있잖아. 노약자들은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대요. 예. 노약자들은 그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고, 일반 그런 어떤 고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 독감 백신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도리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기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 그, 쉬는 거래요. 외국에서는 감기약이 따로 없고, 그냥 잠자는 거. 예, 비타민 먹고 자라. 그게 유일한 약이래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저도 해보면요. 그 비타민을 먹는 게, 비타민을 먹고 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그 국정원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하고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그 분노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분노나 미움이 병의 근원이야. 특히 이제 그 화병이 결국 심장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 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그 한의사 선배가 내 심장이 이제 타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 한의학적으로. 심장이 이제, 원래 이제 내가 좀 예민하잖아요. 이게 나 같은 예민한 기질이 뭐냐면, 심장은 몸의 열을 다스리고 콩팥은 몸에 물을 다스리는데, 건강한 사람은 콩팥의 기운이, 그러니까 물을 위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열기를 아래로 낮춰줘서, 그래서 이게 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상호 순환이 되면 몸이 건강한데, 나는 콩팥의 기운이 이게 아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리가 뚱뚱 붓는 거. 하체로 습기가 막 내려가서 계속 다리가 아픈 거.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장은 그 열기에 의해서 이제 타버렸다는 거지, 한의학적으로. 그러니까 화병이 너무 심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 이제 심장이 타버린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는 게 그게 이제 그 심장이 너무나 나빠져서 망가져서 생긴 증상이래요. 알람 소리를 들으면 확 놀래는 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온다는 건 기적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적을 이 창조하는 망치 부인이야. 망치 부인은 날마다 사는 게 기적이야. 내가 종합병원이잖아. 그 어려서부터 편도선을 너무 알아가지고 그 편도선이 근데 너무 심했던 거야. 어려서 제거를 했어야 됐는데 그 제거한다는 수술이 두려워갖고 내가 21살까지 갖고 있었어요. 편도선을. 나중에 편도선을 단순히 제거하려고 입원을 해서 수술바까지 꽂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깊이 도려냈어야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퇴원하고 다시 입원을 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일주일인가 입원해서 편도선 제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이 그 5학년 때부터 갑상선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치료를 계속 받았어. 그리고 그 갑상선이 피로한 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편도선하고 갑상선이 몸의 피로를 조절하는 그런 쌓인 기관이래. 근데 둘 다 나는 고장이 난 거야. 편도선은 제거했고 갑상선도 고장이 나는 바람에 몸이 과로를 하는데 모르는 거야. 20, 30대 때 몸이 과로를 하는 걸 몰라가지고 간염이 걸린 거지. 그래서 이제 간염으로 내가 한 달을 입원을 했어요. 보통 간염 치료를 한 일주일이나 길어야 2주 입원을 한대. 근데 나는 간염이 너무 심했던 거야.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 달을 입원을 했었어. 근데 이제 한 달 입원을 하고 나왔는데 그 원래 간염을 앓고 나면 그가 생기는 거 있죠. 항체가 생겨야 된대. 안 생겨. 그들도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도 간염 항체가 안 생긴 상태야.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교통사고를 3번을 당해. 교통사고를 3번을 왼쪽으로만 3번을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 번은 오토바이에 치이고 한 번은 자동차에 치이고 한 번은 자전거에 치이고 왼쪽을 3번이나 당하니까 골반이 뒤틀려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크가 온 거예요. 디스크가.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이제 허리만 아팠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목이 온 거야. 목 디스크가 같이 온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고질병으로 위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위염이 계속되면서 위궤양이 되고 십이지장 궤양이 온 거야. 근데 이제 위염 정도는 이제 나는 안 아파. 위염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위궤양하고 근데 위궤양보다 더 심각한 건 십이지장 궤양. 야, 이 십이지장 궤양은 진짜 아파. 이게 그 위경련 상태보다 십이지장 궤양은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십이지장 궤양이 되면 너무 아파갖고 진땀이 나. 진땀이 나는 그 십이지장 궤양을 앓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걸린 거야. 그 대상포진 7cm로 이렇게 걸렸는데 그걸 보고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노인병원에서 어르신들이 죽기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의 노인들이나 이렇게 나타나지 내 나이 때 이런 대상포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포진 그것도 불치병이라며. 그 무리하면 생기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대상포진이 걸려야 될 시점인데 독감으로 온 거야. 이 대상포진이 걸려야 되는데 독감으로 온 거야.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이 독감 남들 한 달 걸렸다며 나는 일주일 안에 나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 나는 이 독감이 일주일 안에 나을 것이라고 내가 선언합니다. 선언하면 낫잖아. 선언하고 믿으면 낫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독감이 뭐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일주일 안에 나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나아야만 하는 상황이야, 이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나아야만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전복 삼계탕을 먹었어. 오늘은 점심으로 전복 삼계탕을 먹고, 일요일 저녁에는 전복 버터구이를 먹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대게를 먹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몸에 좋다는 거는 이제 다 먹는 거야. 홍삼을 쭉쭉 짜서 먹고, 그래서 내가 낫는 걸 보여주겠어. 이게 병도요. 예. 병이라는 게 마음에 달려 있어. 진짜 질병이요. 다 이제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외부 요인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 화를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화를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병이 생긴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늙는다고. 예. 내가 누구를 잘 안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미워하면 얼굴이 확 썩어요. 그래 본 경험 있는 사람들 있지. 예.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어머 한 10년은 늙어. 그래서 누굴 미워하면 안 돼. 누구한테 어떤 나쁜 마음이 들잖아요. 응. 누구 때문에 어떤 나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됐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믿음을 가져서 제일 좋은 게 그 부분인 것 같아. 가령 이제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야. 나는 이제 누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다. 내가 잊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으면, 몇 년쯤 지난 뒤에, 나한테 못된 짓 했던 사람이 아주 험한 꼴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그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복수의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나의 수준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이 그 상대방에게 벌어지더라. 남들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신앙이야. 난 하나님께서 나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질 않아요. 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몸의 병이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지라고 잊어버리는 거. 그게 용서야. 용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의 죄를 잊어버리고 네가 합당한 벌을 받겠구나.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 잊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용서야. 그래서 이제 용서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나는 그렇게 봐. 왜 그 사람이 벌을 받았냐 하면 나한테만 내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한테 못된 짓 한 사람이 나한테만 못된 짓 했겠냐고. 나한테 못된 짓 한 사람이 나한테만 못된 짓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못된 짓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잊어버려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또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리 잊어버려 주는 거. 근데 이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괴로워하기 때문이야. 누군가 나를 막 괴롭히는 건 내가 괴로워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가 나를 괴롭혀도 아유 이러고 그냥 별 관심을 안 갖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야, 지도. 그러니까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러 간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러 가서 결국은 그 화를 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미운 사람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예. 특히 이제 이게 가족일 경우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가족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 제일 좋아하는 게 친구래. 친구는 자기가 선택을 하니까. 근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가족인 거야. 근데 왜 가족이 상처를 주느냐?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존재라는 거지. 내가 거부한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가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래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뭐라 그러나 왜 남자 가족한테 받은 그 자매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게 상처가 낫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자매들이 그래서 자살을 했어. 가족들한테 당한 성폭력을, 특히 그 가족들한테 당한 성폭력이 왜 상처가 크냐 하면 그걸 아는 가족들이 그거를 이 자매더러 잊으라고 그러는 거야. 너 왜 그걸 자꾸 기억하냐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 그게 그 자매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자매들 중에 많은 자매들이 그걸 극복을 못해서 자살하고 그랬었어요. 나는 정말 그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거 침묵하면 안 된다고 봐. 그거 침묵하면 안 되고 제3자들이 나서야 돼.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은요. 그 피해를 당한 순간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야. 날마다 그 가족을 볼 때마다. 이거는 그 제3자들이 나서서 가해자한테 모질게 비난을 해야 돼요.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 놈이 한 짓 때문에 이 딸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특히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집안에서 돈을 좀 번다. 가령 아버지가 딸한테 지가 돈 벌어온다고 그걸로 옷 사주고 밥 먹인다고 성폭력을 하고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 가장 노릇하는 오빠라는 놈들이 여동생을 성폭력하고 지가 먹여준답시고. 근데 이걸 엄마들이 침묵을 해. 그 엄마들이 침묵하는 게 그 자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나서서 아빠나 큰오빠나 싸워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자매들이 이거 정말 이건 영원히 죽는 건데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불공 들여봤자 소용없어. 당신 딸이 당한 일에 대해서 침묵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살아서 그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평생 남들한테 좋은 일 해봤자 소용없어. 자기 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엄마들이나 가족들이 침묵한 거에 대해서요. 이거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제3자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안다면 그 피해자에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해서 미안하다. 대신 사죄하세요. 가해자 대신 3자가 가서 사죄를 하고 그녀가 용서하길 기다리지 마. 그 용서 못 받아. 침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
용서 못 받아. 대신 그 자매의 마음이 나아질 때까지 가해자한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전 재산을 다 바치더라도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다시는 피해자 앞에 얼굴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족들의 할 일이야.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매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데. 근데 자매들은 잊어야 돼. 계속해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자매들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자매들은 빨리 잊어야 돼. 그리고 나는 우리 그 자매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만약에 가족한테 그렇게 성폭력을 당했다면 나는 가족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했어. 근데 가족들이 침묵했어. 근데 보통 그 자매들이 어떨 때 고통받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매들이 있어. 그렇게 당했는데 피해자인데 자기들이 그 가족을 돌보는 경우야. 막 오빠한테 당했는데 오빠가 엄마를 돌보지 않는다고 엄마를 돌본다. 그 자매가 나을 수가 없어요. 엄마 버리세요. 예. 그 엄마를 버려야 돼. 그 엄마를 보면서 이 자매들이 느끼는 고통이 뭐냐 하면 그 엄마한테 내 고통의 방관자였기 때문에 그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이 가져오는 그 딜레마 때문에 이 자매가 미쳐간다니까? 나는 그런 자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절대 그 가족을 돌보지 마라. 그 엄마 굶어 죽어도 돼. 그 가족은 굶어 죽어도 되니까 절대 돈으로 보상하지 마. 절대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자매들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도시로 떠나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끊어. 연락을 끊어. 아예 호적을 파버리고 절대 그 가족하고 같이 어울려 살지 말아야 돼. 절대 참으면 안 돼. 그걸 뭐하러 그 가족들한테 가서 그걸 돌봐주고 돈을 갖다 주고 그래. 나는 그런 거 반대야. 그래 줄 필요 없어. 그 가족, 그 엄마가 뭐 돈이 없다 어쩐다. 굶어 죽어도 돼. 그 굶어 죽어도 되니까 떠나가지고 저기 그 천주교에 가보면 피정기관들이 있어. 천주교에 가보면 피정하는 곳, 마음을 쉬고 그런 수녀님들이랑 같이 미사 드리고 이러면서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들이 있으니 그런 데에 가서 마음을 회복하고 아예 다른 도시로 가. 아예 다른 도시로 가서 혼자 먹고 살아.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살면서 가족이 있냐? 고아원에서 도망갔다고 거짓말하고 가족 없다라고 그러고 살아. 내가 볼 때는 그 가족을 계속 기억하는 거, 계속 가족을 기억하고 그걸 용서해야 된다.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오늘 어떤 시청자가 뭐 인사에 대한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나한테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느 강간을 당한 자매가 상담을 했다는 거야. 성폭행을 당한 자매가 그 스님이라고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게 다 당신의 업보 때문이라고. 성폭력을 당한 자매더러 당신의 업보 때문에 당한 일이니까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가서 잘해 주라고 그랬다는 거야. 가해자한테. 미친놈 아니야? 스님이라는 인간이 미친놈이라 했어. 내가 아주 썩을 놈이야 아주. 알고 보니까 스님이 진짜 스님이 아니었어. 다 스님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스님이 아니야. 아주 부처님 얼굴 똥칠하고 있는 거야. 아주 불가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랄이야 진짜. 좌우지간. 특히 아시아에 있는 나쁜 문화가 뭐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보다 더 비난하는 거.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보다 더 비난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주 나쁜 문화야. 사실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폭력의 문제야. 특히 가장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건 전쟁 때예요. 전쟁, 내전이 일어났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귀향, 정신대, 중3 애들이야, 중3 애들. 중2, 중3 애들 끌어다가 일본 제국주의 개새끼들이 그딴 짓을 했는데, 그걸 용서하라고 진짜 씨발, 용서하라는 그 아가리들 다 찢어야 돼. 이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이 성폭력은요, 성관계가 아니야. 성폭력은 폭력이라고. 많은 사람이 공창제도를 둬야 성폭력 사고가 사라진다는데 거짓말이라고. 성폭력 사고는 그게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공창제도가 있어도 강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강간은 폭력의 문제야. 그거는 정말 당한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기 위한 폭력이기 때문에요. 절대 성폭력은 용서해주면 안 돼요. 성폭력에 대해서는요, 처절하게 처벌해야 되고, 나는 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강간범들에 대해서도,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해서 나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봐.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들에게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어른이 돼서라도 신고할 수 있게. 그래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강간죄에 대해서, 특히 이 미성년자 성범죄는 이거는 없애야 돼. 공소시효를 없애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고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살인죄와 동급 처벌 받아야 돼, 그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마음에 이렇게 치유가 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님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예. 미련 두지 말고 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님이 괴로운 건 그 억울함이야.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매여가지고 가족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 그들은 벌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벌을 좀 주셔야 되니까 자매가 그 가족을 버려. 떠나 있어. 한 몇 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지고 훌훌 털고 당신의 인생을 시작해. 그 못돼 처먹은 가족에게 매여 있지 마. 용서라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용서가 뭐냐? 내가 그 일을 당하던 순간을 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잊기로 결단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잊어지냐? 안 봐야 잊어지는 거야. 그게 죽어야, 가해자가 죽어야 잊어지는 거라고. 죽일 수 없다면 안 봐야 돼. 억지로 가족 모임 가지 말고, 그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 가. 그 가족들한테 주는 돈 한 달에 20만 원씩만 모아도 명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어. 명절에 해외여행 가고 그 가족 보러 가지 마. 그게 좋은 거야. 억지로 그런 가해자들을 돌보지 마. 당신의 영혼이 병들어. 차라리 그 에너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쓰는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 저 시골에 가서, 버려진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돌보는 게 훨씬 나아. 그런 가해자들 돌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 제가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이제 언니랑 같이 우리 딸, 내 동생이랑 딸만 셋이, 세 자매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 그래서 이번 제주도는 쉼과 회복이란 주제로 어떤 정말 그 힐링 여행을 다녀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려니 숲길이라는 숲길을 가봤어요. 근데 정말 봄의 정령들이 거기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봄숲이 주는 생명의 복원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려니 숲이라는 데의 이름이 신령한 숲이란 뜻이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 묘한 어떤 그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했냐면 그 나무들이 굵은 나무가 없더라고. 이게 중산간 지역인데 숲이 우거졌어. 내가 옛날에 애들한테 가르칠 때 한라산 중턱에는 숲이 생길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목초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가르쳤는데 숲이 있는 거야. 한라산 중턱에 숲이 우거져 있더라고. 근데 우거진 숲들의 나무들이 대부분 수령이 얼마 안 된 나무들이야. 뭐 2, 30년 된? 길어야 4, 50년밖에 안 된 거야.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시도르라는 어떤 신부님이 그 제주도에 4.3 항쟁 이후에 가난하고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이시돌 목장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치즈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아들과 버려진 노인들을 돌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시도르라는 그 신부님인가 선교사님인가의 이름을 따서 이시돌 목장이라는 데가 있었어. 거기 가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그 조각을 쭉 보는데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마음의 상처, 가족들이나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 아픈 사람들, 그분들은요, 그 이시돌이라는 이시돌 목장을 찾아가셔서 거기 보면은 그 십자가의 길 말고 십자가의 길 가기 전에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는 그 공생의 과정을 조각을 쭉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토굴이 있어. 그러니까 무덤이야, 무덤. 그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밤에 가면 무서우니까, 맑은 대낮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 안에서 소리쳐 울으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원망을 그 무덤 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원망을 막 늘어놓으세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그 비난과 슬픔과 그 저주를 다 쏟아 놓은 다음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벽을 향해서 막 욕을 한 다음에 완전히 다 욕을 한 다음에 딱 돌아서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거기 예수님이 보일 거야. 예수님 동상이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러면서 다 그 나자로에게 손을 뻗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서 계신 동상이 보일 거예요. 그 동상이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그 무덤 속에서 나오시면 그 마음의 상처가 좀 낫지 않을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거기 예수님의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 장면이 당신의 무덤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용서하지 못할 그 슬픔으로 갇혀있는 당신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그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쭉 한번 가보시는데요. 저는 특히 그
마리아하고 예수가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저한테는 참 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마리아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으로 그 자기의 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지켜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는, 그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시관을 두르고 십자가를 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십자가를 가고 있는 여러분이고, 그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눈빛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망치 부인을 세우셔서 이 땅에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혹시 제주도에 가시면 이시돌 목장을 가셔서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는, 예,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 예, 그 제주도의 4.3 평화공원을 꼭 모든 종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 4.3 평화공원에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이 제주도의 4.3 평화공원에 온 국민이 한 번씩 꼭 가봐야 돼. 제가 글로만 봤어요. 신문 기사로 보고 글로만 봤어요. 근데 가서 특히 가시면 거기 그 15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먼저 15분짜리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평화공원을 쭉 한번 둘러보시고 맨 마지막에 그 위패를 모아놓은 곳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서 다 수용할 수 없어갖고 육지 교도소로 간 다음에 실종된 실종자들의 빚까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밝혀진 게 13,000명이야. 밝혀진 게, 명단이 확인된 게 13,000명이야. 이승만이 죽인 사람들이. 이승만이 서북청년단을 보내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13,000명이야. 4.3 항쟁 전에 살아있었다가 4.3 끝나고 나서 죽은 명단 확인한 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그게 신고를 받은 거래요. 일가족이 몰살된 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일가족이 몰살된 집은 가족이 살아서 신고를 못해서 기록이 남아있질 않대. 그래서 3만 명 정도로 본다는 거야. 희생자를. 제주도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 당시에 30만 명이었다는데 신고된 숫자가 30만 명이었대요. 등록되어 있는 주민 숫자가. 그 중에서 3만 명이 사라졌다는 거야. 3만 명이. 신고된 건 13,000인데 그게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가족만 신고한 거고 온 가족이 다 죽으면 신고를 못했다는 거야. 그 제주 4.3 평화공원 꼭 가봐야 돼. 예.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요, 미리 가면 못 놀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제주도 다른 곳을 여행을 쭉 하신 다음에 꼭 마지막 날 4.3 평화공원을 한나절을 투지하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꼭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승만 무덤 파내기 운동을 해야 돼.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무덤을 파내야 돼.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4.3 항쟁에 대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까지 무관심했기 때문에, 모르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광주가 벌어진 거고, 그리고 세월호가 터진 거야. 우리가 4.3 항쟁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해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광주항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벌어지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야.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야. 응. 여러분 꼭 제주 4.3 평화공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아이들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잖아요. 제주도 수학여행에 필수 코스로 넣어야 돼, 그걸. 제주도 수학여행에 반드시 4.3 평화공원을 가야 된다. 아우. 죄송해요. 너무 듣기 거북하시죠? 제주도 그 수학여행단에게 의무적으로 그 제주 평화공, 4.3 평화공원, 그걸 반드시 일정으로 넣도록 나는 그거 우리가 교육부에 청원운동 해야 된다고 봐.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건은 전국적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으로 한 30만 명이 죽었는데, 제주도 4.3 항쟁으로만 죽은 사람이 3만 명이야. 네. 꼭 가봐야 돼요.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꼭 가야 돼.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 이거 정말 다 국가로부터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제주도 그 4.3 평화공원에서 일하는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야. 제주도 4.3만 죽었나요?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사람도 수십만인데 본토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과라도 받아야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국가의 폭력이라고 인정해서 그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여수 순천 사건,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 근데 제주도 4.3 사건은 내가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얘기 들었잖아. 내가 사실 광주에 그 5.18 민주공원을 가보고 실망을 했어요. 이 뭐 하는 짓거리냐. 너무 실망을 했어. 내가 제주도 그러니까 광주에 민주공원을 가보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되게 실망을 했거든. 근데 그 제주도 4.3 공원을 가보니까 4.3 평화공원은 정말 다른 거야. 품격이 달라. 이 제주도 4.3 평화공원은 정말 잘 준비가 돼서 만들어졌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차이가 이게 노무현 때 이게 기획이 돼가지고 2008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4.3 공원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 4.3 평화공원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 역사를 분명히 전달하도록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냐 했더니 그게 제주도 4.3 특별법을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제주도 4.3 항쟁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그 4.3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대. 그래서 그 4.3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그 특별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제주도 4.3 항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4.3의 진실을 밝히는,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고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실을 밝힌 게 누구냐? 박원순이었대. 박원순이 그 박원순이 그 국가보안법 전문가라네? 예. 몰랐어요. 그 얘기를 몰랐어. 내가 거기서 처음 들었어. 깜짝 놀랐다니까. 박원순이 국가보안법 전문가. 박원순을 쟤네가 왜 그렇게 씹는지 이제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원순을 씹는 이유가 박원순이 국가보안법 관련 책만 여러 권을 냈대. 박원순이 외국에서 유명한 이유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많은 논문을 쓰고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알려진 사람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박원순에 대한 건 너무나 미미해. 그래서 국가보안법 전문가래. 박원순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노무현 시절에 4.3 특별법 이거를 추진한 담당자였대요. 예. 4.3 특별법을 만드는 담당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4.3 공원이 그렇게 4.3 평화공원이 그렇게 내실 있게 만들어져 있고 정말 한눈에 모든 역사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박원순을 그렇게 물고 늘어진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이 박원순이 시장이 되자마자 박원순 전담,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그게 그 이유였어. 그러네. 그러네. 박원순이 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박원순 제안 문건이 만들어져요. 지금 어버이연합 문제가 심각하잖아. 국정원과 청와대와 관계되어 있는 어버이연합 문제 있잖아. 근데 그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의 박정원 제안 문건에 따라서 19번이나 스토킹 집회를 했다 그랬잖아. 그게 그거네. 와. 일이 그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일이 그렇게 연관이 되네.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이번에 뭐 그 제주도를 가서 그 돌으려고 돈 게 아니야. 우연히 우리 언니가, 야, 우리 한번 여기 가볼까? 그래서 간 거야. 또, 너 사산평화공원 아니? 몰라? 넌 어떻게 사학과가 그걸 모르니? 그러면서 그 어떤 자매님이 우리 언니한테 꼭 가보라 그랬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셋이 가본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박원순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지금 서울에 오니까 국정원 어버이연합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박원순 제안 문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네. 핵심은 다 하나야. 그쵸? 모든 죄가 국정원으로 통하는 거야. 국정원으로 다 지금 모든 게 연관되는 거야. 세월호와 국정원, 그러니까 좌익교수와 국정원, 그리고 양우공제회 STX와 국정원, 그리고 어버이연합과 국정원,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모든 악이 국정원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 거야.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진짜 어저께 일요일 날 방송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속으로 내가 미쳤어. 내가 미친 거야. 근데 방송을 한 달 쉬고 싶었다니까. 그 일요일 방송이 마이크만 켜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나오는 거 아니야. 3년 안에 국정원을 해체한다고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3년 안에 국정원이 해체될 거란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될 것 같아. 그죠? 왠지 지금 모든 게 국정원으로 지금 통하고 있잖아. 그지? 그 기도하라고 한 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이크 켜진 다음엔 전양반이 직접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정말 이게요. 국정원을 하나님이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 하나님이 국정원을 타겟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연관되잖아. 그지? 모든 게 이 국정원으로 막 이게 뭐라래 막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뭐가 크로싱 돼가지고 막 쫙 맞춰지는 거 있잖아. 쫙 해서 딱 맞춰지는데 만악의 근원 국정원 해체가 답이다. 악의 축이야 악의 축.
작두는 않다요. 내가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무속인이 아니라서 내가 작두 전문가는 아닌데, 그 각종 사이비 이단 종교 관계자들이 나한테 막 얘기 좀 하재.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단 사이비 관계자들이 얘기를 기니 하고 싶대. 또 한 번만 문자를 보내면 고소할 거야. 그 이단 사이비 관계자들 나한테 또 한 번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럼 다 고소할 거야. 나 진짜 날 뭘로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다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대. 야! 나 너네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없어. 언론에 나온 대로 아는 거니까 시끄러! 또 한 번만 문자 보내봐 그냥. 싹 다 고소하지. 아우 지랄 연병들이야. 내가 요즘에 너무나 착하게 살았나 봐. 내가 요즘에 너무 서정적으로 착하게 살았어.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갖고 망치 부인님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해봅시다. 다단계에서 2007년 9월이었나? 망치 부인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해봅시다. 나 진짜 나 요즘에 너무 착하게 굴었던 것 같아. 진준아님 그거 여기 올라와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요 블랙리스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잖아요. 예. 오늘 블랙리스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해제를 안 하는 이유가 매니저한테 강퇴에 대해서 시비 건 사람들을 가령 뭐 나라라 강아지 제가 강퇴될 이유가 뭡니까? 리승만은 쓰레기죠라는 말이 강퇴 사유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달았어요. 예. 이런 분은 블랙이에요. 매니저한테 왜 자기를 강퇴시켰느냐 이렇게 항의하면 우리 방송은 오랜 전통이야. 10년째 이어온 전통이지. 10년을 한결같이 매니저한테 시비 걸면 블랙에 겁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한테 강퇴했다고 물론 매니저가 실수로 강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매니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 나도 실수로 강퇴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방송은 매니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실수로 강퇴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시비건 시청자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겁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에 걸면 적어도 한 달은 블랙을 경험을 해봐야 내가 또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반성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블랙을 한 달 연기합니다. 예. 자기 강퇴당했다라고 시비 건 인간들 때문에 블랙리스트 해제는 한 달을 연기합니다. 예. 그때 가서 또 누가 실수로 이렇게 강퇴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나처럼 나도 엄마가 강퇴하면서 블랙 거로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꼭 말해줘. 딸이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강퇴돼도 어쩔 수 없다고. 네가 엄마한테 가입했다고 얘기를 했으면 엄마가 블랙을 안 했지. 콩사탕 블랙 사건이라고 어느 날 콩사탕이 가입을 해가지고 채팅을 하길래 어디서 내 딸을 도용하느냐 이래가지고 블랙을 걸었는데 우리 딸이 문 열고 나와서 엄마 방금 나 블랙 걸었어. 왜 이렇게 더워? 너무 싫다. 아씨.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방은 강퇴당했다라고 항의를 하면 그 인간이 블랙 걸려. 맞아. 아무리 딸이라도.
아,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1000번을 더 얘기한 것 같구만. 나도 16년을 기른 딸도 강퇴당하는 방송인데 감히 누가 시비를 걸어? 안 그래? 친딸이 강퇴당하는 방송. 아, 빨리 문 닫고 들어가서 일 봐. 아휴, 요즘은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콩사탕 불량 사건. 아휴. 자, 예. 콩사탕 블랙 사건. 그 뒤로 다시 가입하라고 그래도 우리 딸 탈퇴하고 가입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강퇴당했다라고 그 시비 거는 글을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강퇴당하시는 건요, 그 다음날 리방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를 강퇴했냐라고 글을 쓰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그러면 들어올 수 없어. 뭔 말인지 알았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퇴당하면 재수없지만 참아야지. 참아야 하는 거야. 참아야 하느니라. 딸도 블랙 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퇴당한 다음에 항의 글을 쓰면 그 사람들 때문에 블랙 해제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니저한테 항의한 사람들 때문에 블랙 해제가 늦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안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한테 문자로 뭐 어떤 방송을 봤는데 망치 부인을 너무 비하하는 게 심하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나를 비하하는 방송을 본 사람은 우리 방송 블랙이다. 아이디를 대라. 그랬더니 뭐 자기가 정치에 관심을 끊고 안 보겠다나? 그래서 차단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른 방송에서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에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걸 전하면 블랙리스트야.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에서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욕을 했다. 그거 전하면 블랙이야. 블랙이 안 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증거를 제시해. 근데 만약에 그 증거가 고소 자료가 안 돼. 그러면 블랙이야. 고소할 만한 근거를 갖고 오지 못하면 그런 말 전하는 것만으로도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아? 나한테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뭐 누구누구가 망치 부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블랙리스트야. 뭔 말인지 알았지? 왜냐? 옛날부터 아프리카에 관심종자들이 살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10년 됐잖아. 얼굴을 드러내놓고 방송한 사람이 사실 지금 남아있는 게 까루님하고 나밖에 없어. 처음에 얼굴 드러내놓고 방송한 사람이 까루님하고 나 말고는 그때 초창기 방송 멤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10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그 관심종자들이 생겨요. 그럼 이 관심종자들은 망치 부인한테 이제 막 욕을 해. 그래가지고 망치 부인한테 욕을 해서 망치 부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특히 이제 제 방송에 누가 망치 부인 욕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 우르르 몰려가는 걸로 시청률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뒤로 어떻게 했냐? 그렇게 우르르 몰려간 스샷이 오잖아. 그 스샷에 뜬 명단은 블랙을 걸어. 뭔 말인지 알아요? 어느 방에서 망치 부인님을 막 누가 옹호했어요. 막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저기 캡처해갖고 자기가 싸웠다고 보내면 그 캡처 보낸 사람도 블랙 걸어. 아예 보질 마. 그걸 왜 봐? 그 이상한 걸 보면서 왜 나한테 그걸 이르고 지랄이야. 너 또 왔어. 저거 진짜 블랙을 저거 풀질 말았어야 됐는데 저거 저기 11년부터 저 지랄이야. 망치 부인님 송혜교 닮았어요. 뭐 그럼 아니 송혜요. 망치 부인님 김태희 닮았어요. 그래서 뭐 그럼 아니 김태원이요. 너 그러려는 거 아니야. 죽어 너. 또 하나 있는데. 망치 부인 또 누구 닮았어요. 송혜교, 송혜, 김태희, 김태원. 전지현 닮았어요. 그래서 뭐 그럼 아니 전유성이요. 이 진짜 5년 동안 똑같은 지랄이야. 저 진짜 씨. 너 죽어.
내가 지금 싸울 기력도 없구만. 맨날 망치 부인님 송혜교 닮았어요. 뭐? 아니 송혜요. 망치 부인님 김태희 닮았어요. 뭐? 아니 김태원이요. 망치 부인님 전지현 닮았어요. 뭐? 아니요 전유성이요. 죽어 너 진짜.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한 달 동안 연기된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에 대해서 꼰질러도 블랙이다. 어? 절대 나한테 꼰질르지 말고 아예 수준 낮은 방송은 보지를 마. 어? 수준 낮은 방송은 보지를 말아야지. 그걸 보고 또 이르고 지랄이야. 그리고 또 상황을 또 가서 알아보면 실제로 욕을 한 것도 아니야. 쟤 못 알아듣고 그냥 중간중간 알아듣고서는 띄엄띄엄 듣고 와갖고 전달하고 지랄들이야. 응. 도울서 목소리가 너무 더워. 자, 아예 내 방송만 듣든지 다른 방송만 듣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만약에 다른 방송을 듣고 와서 우리 방송에 그 방송 욕을 하면 블랙 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어? 다른 방송 듣고 와서 우리 방송에다가 다른 방장 욕을 하면 그 사람을 블랙 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절대 보질 마. 아니면 봤다는 걸 나한테 들키지 말고. 만약에 봤다는 거 들키면 다 블랙이야. 알았어? 그 다음 원래 관종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일부러 욕을 하는 거 관심 받고 싶어서. 내 10년 동안 베라벨 미친년놈들이 엄청 많았다니까. 나한테 막 욕을 해가지고 우리 방송 시청자들, 특히 열혈 팬들을 꼬셔가가지고 시청률 올리는 거야. 그 보통 300명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욕한다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 괜히 그 방 살려주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방송은 보지를 말고 봤다는 걸 들키지를 마. 누군가 보내온 캡처창에 당신의 이름이 떠있으면 당신은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어. 목도 아픈데 본론은 30분만 하고 끝낼게. 자, 먼저 좌익효수 이야기할게요. 이 좌익효수 문제, 어저께야 더민주에서 논평이 나왔어. 좌익효수 국정원법 문제 있다고 어저께야 나온 거야. 이해가 안 돼. 지난주 목요일 날 좌익효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더민주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뭐 하다가 정의당에서 성명 발표하니까 어저께서야 성명을 발표하고 그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좌익효수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좌익효수 재판의 내용이 망치 부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유죄. 그것도 징역 6개월. 꽤 센 거예요. 이 1년 동안에 걸쳐서 56개를 달았기 때문에 1년, 그러니까 그 망치 부인 가족에 대한 거는 징역 6개월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1년에 처해지는 거야. 근데 집행유예가 있거나 말거나 징역형이 1년 이상 처해지면 이거는 국정원 직원을 잘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거나 망치 부인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떨어진 건 망치 부인이 승리한 거예요. 망치 부인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3심까지 가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1심에서 6개월이 떨어진 걸 2심, 3심이 그 형량을 낮추긴 쉽진 않아요. 대폭 낮추기는 쉽지 않다. 어쨌거나
근데 망치 부인한테 개인적인 범죄라고 유죄를 준 거야. 근데 망치 부인이 문제로 삼은 건 뭐냐 하면 이 좌익교수 새끼가 국정원에서 근무 시간에 악플을 다룬 거야. 국정원에서 근무 시간에 악플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 국정원에서 근무 시간에 악플을 달았다면 이건 뭐가 문제야? 그것도 DC 인사이드에. 국정원 내부 규정상 DC 인사이드 같은 데는 접속이 안 되게끔 차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국정원 직원이 망치 부인을 욕하는 댓글을 달았어.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야? 국정원의 문제인 거야, 이건. 국정원의 문제야, 국정원의 문제. 근데 이걸 국정원법은 위반하지 않았다. 그 다음, 뭐, 댓글이 10개밖에 안 된다고, 몇 개 안 되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따위로 지금 1심에서 선거법 무죄, 그 다음에 국정원법 무죄를 준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도울 선생님, 지금은 나오시면 안 돼요. 너무 듣기 괴로우시죠? 아, 자꾸만 내 안에 도울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부드럽게 내보겠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이해해 주세요. 예. 내가 어저께 이걸 한겨레하고 그 JTBC에다가 제보를 했거든. 좌익교수 오늘 기사네. 예. 좌익교수 욕설 범벅 선거 개입 댓글 추가 드러나. 요거 내가 제보했어. 한겨레에다가 내가 제보했어요. JTBC에다가도 제보했는데 선거운동 댓글만 엄격하게 골랐다는 검찰의 해명 설득력이 없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를 봐주기 기소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댓글만 엄격하게 고른 결과라고 검찰이 해명을 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이 유 씨를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한 10건의 댓글보다 더욱 노골적인 댓글이 추가로 확인돼 검찰의 해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게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판 기록을 보면 검찰은 2013년 유 씨의 댓글 중 정치 개입 혐의가 짙은 글 수백 건을 확보했으나 정확하게 735건이야. 735건을 확보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유 씨를 기소하면서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적용을 했다. 이 10건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12년 대선과 관련한 것은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4건 뿐이다. 26일에 한겨레가 확보한 재판 관련 자료를 보면 유 씨는 2013년 12월 6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문안 단독회동 안철수 파괴력은이라는 경제신문 기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을 5건을 달았다. 유 씨는 해당 기사에 안철수의 이게 똥 싸는 소리야. 문재인이랑 같이 죄인 되겠다고? 설사 똥 싸는 소리 그만 집어치워. 구태정치 사기꾼 새끼야. 우리가 원하던 게 네가 말하던 게 이런 거냐? 라는 댓글을 비롯해 구태정치꾼이 되어가는구나. 정치 권력이 그렇게 탐나더냐? 문재인 인지 부조와 안철수 그지 똥 싸는 소리 그만 집어치워 등의 비방 댓글을 썼다. 이거 전부 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쓴 거죠. 이게 국정원 직원의 수준이야. 억대 연봉을 받는. 지금도 월급 받고 있어. 당시 대선 후보로 사퇴한 안 대표가 뒤늦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애초에 정치적 댓글로 의심하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을 기소 과정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안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를 사퇴한 터라
선거운동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안 대표가 대선판을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변수였음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런 해명은 군색하다. 유 씨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대선 후보 및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도 여럿 단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12년 12월께 들어 이정희, 광노현, 박원순, 박지원 등 야권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판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대선 토론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검찰이 대선 후보였던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을 기소 단계에서 뺀 것을 보면 안 대표가 대선 후보가 아니라서 제외했다는 검찰의 해명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 씨는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는 한편 여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2012년 11월 26일 커뮤니티 사이트인 DC인사이드에 올라온 박 대통령 포스터 관련 글에 역시 개간지 나는군. 우리의 여황제님이시다. 이번에 뽑고 종신 여왕으로 임명하자. 이런 옹호 댓글을 달았다. 요거 근무 시간이야. 그가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과 여당 후보에 대한 당선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댓글 활동을 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좌익교수 댓글이 우리 허재현 기자님 단독으로 쭉 올라갔어요. 요거 우리가 좌익교수 수사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어. 좌익교수의 그 수사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더 많은 댓글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정도가 약한 거 10개만 검찰이 기소한 거야. 형식적 기소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 조금 약하게 넣고 우리 것만 그 47개가 우리 가족에 대한 거야. 우리 가족에 대한 것만 40몇 개를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가족 모욕죄만 그 유죄 판결해주고 그리고 국정원법하고 선거법은 무죄로 가려고 검찰이 그 약식 기소를 한 거죠. 아마도 내가 유죄 국정원 직원이 유죄 받으면 그걸로 먹고 떨어질 줄 알았나 봐. 그건 잘못 생각한 거지. 나는 국정원 직원 개인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걔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 낮 시간 동안에 그런 악플을 달았는데 국정원이 왜 막지 못했느냐? 도리어 이 수사 기록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이거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근무 시간에 이게 국정원 직원이 근무 시간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짬짬이 달았다는 거야. 더 웃긴 게 뭐냐? 국정원 이 심리 전담반만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장 지시사항을 매달 1일 각 지역의 국정원 지역 대표들을 불러다가 원세훈이가 회의를 해. 그래서 지시사항을 내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국정원 직원이든지 그걸 클릭해보고 그 흐름대로 댓글을 다른 거야. 그래서 심리 전담반이 아닌 놈들이 잡힌 거예요. 이거 조직적 댓글이잖아. 이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원세훈 지시에 따라 일어난 댓글이야. 이건 국정원법 위반이 맞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줬다. 용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검찰한테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좌익교수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도 걸어야 된다. 왜?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의 글에 좋아요 2번 눌렀다고 직위해제됐대요.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을 칭찬한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 2번 눌러갖고 직위해제가 됐다는 거야. 공무원법에 따라. 그러면 이 새끼는 공무원법으로 해서 잘라야지. 말이 되냐고 이게. 더 웃긴 건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 좋아요한 거는 직위해제인데 다른 모처의 공무원이 좋아요 누른 거는 직위해제를 안 시켰어. 그것도 웃긴 일이야. 그것도 웃긴 일이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얼마 전에. 예.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이 뭐 쓴 글인가 뭔가에 좋아요 2번 눌렀다고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거야. 아주 중형을 때린 거죠.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린 거야. 그럼 이 새끼는 말이 직위해제는 아마 파면보다는 적은 걸걸요? 예. 직위해제되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 예. 직위해제는 파면 전 단계일 거야. 파면 전 단계라서 월급이 안 나오는 단계. 그죠? 업무가 없고 월급이 안 나오는 게 직위해제이고, 파면은 그 연금도 전부 다 몰수당하는, 퇴직금도 못하는. 그만큼 중죄를 내렸단 말이야, 일반 공무원은. 근데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서 근무 시간에 저짓거리를 했는데 어떻게 무죄를 줘? 일반 공무원도 직위해제가 됐는데 어떻게 저 국정원 직원 저거는 무죄를 줄 수가 있냐고. 저런 못된 짓 3,500개를 달았는데. 참고로 그 좌익 교수가 다른 3,500개의 댓글이 인터넷상에서는 지워졌대요. 예. 인터넷상에서는 그 댓글이 지워졌대. 그래서 지금 그 댓글을 찾을 수가 없다네. 우리는 재판 기록을 요구해갖고 받았어요. 3,500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좌익 교수 수사 기록 중에 나온 얘기가, 좌익 교수 수사 기록 중에 나온 얘기가 근무 시간에도 달았다는 얘기. 그리고 원세훈의 원장님 지시사항 그거 클릭해서 열어봤다. 그런 얘기도 다 조사 과정에 나와. 그런데 자기한테 지시를 내린 건 아니다 이러면서 발뺌을 한 거야.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개소리를 한 건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걸 왜 다른 국정원 직원이 보게 하냐고. 그리고 이놈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님 지시사항을 보고 댓글을 달았겠어. 개놈 새끼들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즉 고소했어요. 예. 국정원 직원 내가 고소했잖아.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있는데 사건의 순서는 그래. 좌익 교수가 우리 집 식구를 괴롭힌 건 2011년이야. 2011년 1월 15일부터 1년 동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어. 그리고 내가 좌익 교수의 존재가 국정원 직원인 걸 알았던 거는 언제였냐면 2013년 7월 2일이야. 그날 오마이뉴스에서 김하영의 데스크탑을 뒤져가지고 나온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로 네티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3,500개의 악플을 찾아내. 그 3,500개의 악플 속에서 우리 가족에 관련된 게 53개야. 56개.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댓글이 735개야. 그리고 이제 전라도 사람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게 몇천 개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게 국정원 직원인 걸 알았어. 그래서 국회에다가 제대로 국정조사 하라고 내가 단발머리로 깎으면서 욕을 했잖아.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당대표 하면서 형식적으로 국정조사 하는 척하고 대충 덮었어. 그때 통진당 사태, 이석기 변장 도피중 사태가 터지면서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월 달에 좌익 교수를, 그러니까 국정원을 소송을 걸었어. 민사 형사 2개를 걸은 거야. 그래서 국정원을 대상으로는 민사소송을 걸고 좌익 교수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걸은 거야. 그래서 좌익 교수가 누군지 찾아내라.
그리고 이제 좌익교수 개인은 형사소송, 그 다음에 그 국정원은 민사소송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나랑 내 딸이. 근데 재판 진행이 안 된 거야. 그러다 작년 9월에 2015년 9월에 그러니까 내가 고소한 게 2013년 10월인데 작년 9월이면 14년 15년 2월 2년 만에 민사소송이 패소 판정이 내려졌어.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수사자료 요구한 것도 안 나오고 원세훈 재판 증거자료 요청한 것도 안 주고 그래놓고 1심 판결에서 우리를 패소 판정을 내린 거야. 그게 작년 9월 달에 망치부인 패소 나왔던 그 내용이야. 그게 국정원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야. 그 민사소송을 패소시킨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망치부인 패소야. 근데 내가 씨발 그러면서 막 9월 달에 지랄했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야당 그 국정원 관리하는 의원들이 국정원을 데려다가 2달을 깐 거야. 2달을 까면서 좌익교수한테 직위에 벌 준 거 서류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한 번도 벌을 안 준 거야. 그게 들통이 났어. 그럼 2년 반 동안 국정원이 국회에 와갖고 거짓말한 거야. 국정원장이 위증을 한 게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2년 전에 직위해제 시켰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직위해제로 위증죄로 걸어야 되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들이 당황한 마음에 작년 11월에 가서 좌익교수를 형사 기소를 시킨 거야. 국정원장이 죽게 생기니까 그 밑에 직원을 이제 꼬리 자르기처럼 줘서 대충 망치 전현이 포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전현네 집안에다가 모욕죄 그건 유죄 주고 국정원법은 무죄 줘서 대충 마무리하자 이러면서 기소를 허락했는 모양이지. 근데 망치 인연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년이냐고. 네가 잘못 본 거지. 내가 별명이 진돗개야. 전현한테 물리면 놔주질 않는다고. 니들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보면 어떡해. 날 너무 띄엄띄엄 봤어. 나는 무는 것까지는 할 줄 아는데 놔주는 법을 몰라. 나한테 한번 걸리면 그걸 놓는 법을 모른다고 내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 콩나물에 물 주라고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포기하는 법을 안 가르쳐준 거야. 근데 내가 이제까지 포기하는 법을 몰라. 뭐 나한테 그렇게 뭐 그거 유죄 6개월 주고 2심 가서 벌금형 뭐 이따위로 대충 뭐 날 너무 띄엄띄엄 봤어. 나는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그 좌익교수에게 지시 내린 국정원장 처벌받는 게 목적인 사람이야. 그 죄 없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서 막 휘몰아치면서 댓글 달으라니까 억지로 다른 건데 걔 하나만 벌 준다고 문제가 해결돼? 나머지 수십 마리 그 벌레 새끼들은 어떡할 거야? 다 처벌해야지. 개인 국정원 직원을 처벌할 거면 나머지 70 몇 마리도 다 잡아 이 씨발놈들아. 그러면 내가 참아주지. 좌우지간 지금 국정원법을 무죄 주고 선거법을 무죄 줬어요. 망치부인 모욕죄는 징역 6개월형이야. 근데 국정원법하고 선거법 무죄 준 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검찰에다가 내가 탄원서를 냈어요. 항소해야 된다. 너무 형벌이 미약하다. 그리고 이거 국정원 직원으로서 공식적으로 한 짓이다. 만약에 이게 개인이 한 짓이라면 왜 2년 동안 기소하지 않았냐. 이게 개인이 한 짓이면 왜 그동안 국정원에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민사소송 내가 패소할 때까지 국정원에서 사실 확인 안 해준 거 아니야. 개인의 범죄면. 이제까지 싸고 돌면서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검찰이 2년 동안 기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개인 범죄다? 내가 등신으로 보여!
자, 좌익교수 사건. 예. 이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수요일까지 검찰에서 항소를 해야 돼. 내일까지. 근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항소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 검찰에다가 항소하라고. 예. 여러분들이 탄원을 많이 좀 해주세요. 검찰에다가 항소해야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좌익교수, 이거 국정원법 무죄 받은 거, 이거 항소해야 된다. 그거 널리 여론으로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검찰이 항소를 해야, 그래야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또 2심이 진행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이 좌익교수 매일매일 한 꼭지씩 다룰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정원의 두 번째 범죄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국정원이 말이에요. 이 어버이연합의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에서 장부가 하나 떴다며. 이 어버이연합의 그 동원 집회가 어떻게 드러났냐 했더니, 추머시기가 횡령을 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대. 횡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네들끼리 거기서 싸움이 붙었다가, 그래서 그동안 무슨 집회에 나갔고 돈을 얼마씩 줬다라는 장부를 깐 거야. 그 장부를 까가지고 이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 장부를 통해서 언제 얘네들이 집회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JTBC에서 집회가 일어난 날 전후로 돈이 입금됐다. 돈이 입금된 날 전후로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1억 3천만 있는 줄 알았는데 4억 원이 더 있었다. 그래서 5억 3천이라는 돈이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으로 들어갔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죠? 지금 목이 상한 게 아니고 독감이에요, 독감. 그런데다가 이 어버이연합의 그 추머식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협의를 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집회를 한 게 아니라 협의를 했다. 자, 처음 본 사람하고 협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저께 박범계 의원이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자주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다. 여기까지가 밝혀진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 타워였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8차 공판에서 검찰 밝혀, 심리전단 직원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 접촉, 희망버스 무상급식 등 비판, 신문광고 4개 했다. 청년 우파단체 설립을 돕고 호국 사진전을 지원하기도 했다.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이게 동시에 다 터지지?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다 동시에 터지냐고.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수상하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딱 이거는 하나님께서 국정원을 해체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작업으로 보여.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보수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수단체 신문 의견 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25일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 씨가 보수 우파 단체와 청년 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공판 내용이야?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이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박아무개가 보수 우파 단체와 청년 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날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 기록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7곳이고 이 보수단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 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으며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 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도 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파됐다. 이런 씨벌? 완전히 국정원의 민낯이야 이게. 예. 지금 간첩 잡으러 다니라니까 별 개 지랄 연병을 다 떨고 다녔어. 이런 씨벌!